귀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남편이 내연녀를 위해 팔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나는 그들을 철창에 갇힐 때까지 사냥할 포식자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심어진 목련 나무의 향기는 매일 아침 서유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승리의 향기였다. 현실로 조각된 꿈의 냄새였다. 그녀는 따뜻한 얼그레이 차가 담긴 도자기 컵을 들고 집 뒤뜰 정원을 액자처럼 담아내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곤 했다. 그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설계한 생태계였다. 물 흐르는 소리가 평온을 주는 비단잉어 연못, 계절이 되면 분홍빛으로 만개할 벚나무들, 그리고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화강암 산책로까지.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선 그녀의 자립 기념비였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 중 하나인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8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2층 집을 그녀는 한 대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서 받은 첫 보너스로 현금으로 구매했다. 5년 전 강지훈과 결혼하기 1년 전의 일이었다. 집의 모든 구석구석은 그녀 자신을 반영했다. 차갑고 우아한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기능적이고 단호한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주방, 그리고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책들로 가득 찬 천장까지 닿는 개인 서재까지. 유진아, 우리 여왕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녀의 남편 지훈이 옆 테이블에 크루아상이 담긴 작은 접시를 놓았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오직 그 남자에게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요, 여보. 지훈이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고 매력으로 가득했다. 그는 뒤에서 유진을 껴안았다. 그의 턱이 아내의 어깨에 기댔다. 세상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내게 마음을 정복할 기회를 준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유진은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이것이 그녀 행복의 완성체였다. 한 경제 포럼에서 만난 부티크 투자 컨설턴트인 지훈은 마치 그녀를 위해 창조된 남자 같았다. 그는 잘생겼고 똑똑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진의 커리어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지해 주었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이 집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주도하라고 격려한 것도 바로 지훈이었다. 우리 마스터 베드룸이 어떻게 완성될지 정말 기대돼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아직 방수포로 덮인 집의 오른쪽 동을 향했다. 건축가가 뭐라고 해요? 내가 출장 가기 전에 제 시간에 끝난대요? 걱정 마.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손이 유진의 팔을 쓰다듬었다. 내가 다 처리해놨어. 서류 허가 현장 감독. 그런 지루한 일들은 다 내게 맡겨. 당신은 그냥 편안히 받아서 감탄할 준비만 하면 돼.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이 좀 일찍 왔다고 생각해. 유진은 눈을 감고 차향기와 지훈의 편안한 향수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항상 경계해야 하는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훈은 그녀의 안전지대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리모델링 프로젝트 관리를 맡겼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과 모든 허가 절차를 처리할 위임장도 포함되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다. 그녀가 자금을 대고 지훈이 그들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것.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오르며 인피니티 풀의 푸른 물결에 빛을 반사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이룬 부와 그녀가 숭배하는 남자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이 요새에서 유진은 무적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그 요새의 기초가 이미 균열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안에서부터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은 평소처럼 붐볐다. 하지만 프리미엄 라운지의 분위기는 훨씬 더 차분했다. 유진은 태블릿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홍콩에서 발표할 전략적 인수합병 제안서였다. 이는 향후 10년간 회사의 확장 방향을 결정할 큰 도박이었다. 지훈이 그녀 옆에 서서 유진의 목에 둘러진 실크 스카프를 매만져 주었다. 기억해. 그들이 당신의 망설임을 보게 해선 안 돼.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지배자로서 그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유진아. 많은 게 걸려 있잖아. 임무에만 집중해, 여보. 지훈이 유진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했다. 여기 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이 돌아올 때 우리 궁전이 완벽하게 완성되도록 할게.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안심시켜야 할 말이었지만 작은 위화감들을 잠재우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을 꽉 껴안았다.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홍콩에서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끝없는 회의, 힘든 협상, 그리고 공식적인 저녁 식사. 지훈과의 소통은 여전히 활발했다. 아침에는 우리 여왕님을 위한 에너지라는 글씨가 쓰인 커피 사진을 받았다. 점심에는 지훈이 웅장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인부들의 짧은 동영상을 보내며 봐, 우리 방의 중심이 될 거야 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진은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지훈을 혼자 두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졌다. 그녀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메시지로 답했다. 정말 아름다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넷째 날에 접어들면서 지훈의 메시지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밤에 건 전화는 짧게 답이 왔다. 미안, 여보. 설치 작업 때문에 먼지 날리는 한가운데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는 서둘러 말했다. 그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계약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던 유진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녀는 지훈이 정말 바쁜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종종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가득 차기 마련이니까. 다섯째 날,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유진은 지훈에게 활기찬 메시지를 보냈다. 딜 성공, 우리 해냈어. 내일 더 일찍 돌아가. 우리의 새 궁전에서 당신과 축하할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 지훈의 답장은 일시간 후에 도착했고 예상보다 훨씬 짧았다. 와, 축하해. 언제나처럼 대단하네. 근데 일찍 돌아오지는 마. 마지막 손질만 남았으니까 완전한 서프라이즈가 되게 원래 일정대로 몰해봐. 그 메시지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은근한 명령조, 열정의 부재. 유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왜 자신의 집에 더 일찍 돌아가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피로와 승리의 희열이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어쩌면 지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항공편 일정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에서 그녀는 서울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열한 조작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은 페인트나 대리석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 소유의 요새를 매각하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긴 비행 후의 피로감은 차가 주택단지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즉시 사라졌다. 유진은 집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웅장하게 집 외관을 비추던 조명이 꺼져 있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정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기사님, 왜 정문이 안 닫혀 있죠? 그녀가 개인 기사에게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강 사장님께서 잊으셨나 봅니다. 기사가 차를 집마당으로 돌리며 대답했다. 눈앞의 광경을 본 유진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훈의 스포츠카와 그녀의 고급 세단이 있어야 할 차고에는 그녀가 모르는 흰색 대형 SUV가 주차되어 있었다. 테라스에는 아이들 자전거 몇 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지훈 씨 가족 손님인가 보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차에서 내리자 지훈의 아름다운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짙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지훈이나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폴로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상냥했지만 낯설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부인?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유진은 잠시 얼어붙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남편인 강지훈 씨를 찾고 있어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은 상냥함에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주인이시라고요? 죄송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긴 저희 집입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3일 전에 이사 왔어요. 유진의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요. 여긴 제 집, 서유진의 집이에요. 그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이름과 주소를 보여주었다. 남자의 아내가 뒤에 나타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김민준 씨는 유진의 신분증을 아내에게 보여주고는 다시 유진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유진 씨, 문제가 있으시다면 유감입니다만 저희는 이 집을 당신의 남편인 강지훈 씨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PDF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매매 계약서이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유진은 그 스마트폰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디지털 문서를 확대했다. 매도인, 강지훈, 아내의 동의를 얻어 대리함. 그리고 맨 아래, 인감날인 위에는
그녀의 것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서명이 찍혀 있었다. 서유진. 너무나 완벽한 위조여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주변의 소리가 윙윙거림으로 흐려졌다. 한때 평온을 주던 비단잉어 연못의 물소리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두려움의 대상인 협상가였다. 하지만 자신의 요새에서 그녀는 단 한 발의 경고 사격도 없이 정복당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집문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김민준 씨 부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평소 빠르고 논리적으로 작동하던 뇌가 합선된 것 같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차에 탔다. 가요, 기사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기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서 지훈의 번호를 누르려 애썼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황 상태가 차갑고 숨막히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리더로서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직은. 그녀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강지훈 이름으로 된 휴대폰과 차량 GPS 위치 추적해줘요. 그녀가 개인 비서에게 거두절미하고 명령했다. 위치를 최대한 빨리 나에게 보내줘요. 5분 후 메신저로 위치핀 하나가 도착했다. 그 이름만으로도 과도한 호화로움을 암시하는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었다. 도심의 디 엘리시안 타워. 저기로 가요. 그녀가 기사에게 말했다. 30분의 운전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납치당했나? 협박당하고 있나? 그가 희생자인가? 그 순진한 희망의 작은 조각이 아직 남아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의 기억에 매달렸다. 아파트 로비는 대리석과 크리스털 조명으로 반짝였다. 리셉션 직원은 유진의 다소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값비싼 옷차림을 보고 그녀가 지훈의 이름과 비서가 알려준 유닛 번호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 유닛의 문은 굳게 닫혀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재앙을 안으로 초대하는 듯했다. 유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다.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한 여자의 경쾌하고 애교 섞인 웃음소리였다. 눈앞의 광경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넓은 거실은 에르메스, 샤넬, 디올 같은 명품 부티크 쇼핑백들로 가득했다. 마치 고급스러운 쓰레기처럼 바닥에 널려 있었다. 거대한 벨벳 소파 위에는 지훈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그의 어깨에는 머리를 기대고 있는 날카롭고 포식자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자가 있었다. 우리가 아라라고 알게 된 그 여자는 유진의 존재를 느끼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웃음이 멎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단지 파티가 방해받았다는 짜증의 빛만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 유진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이 팔렸어요. 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침착하게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평소 보여주던 따스함 한 점 없이 차가웠다. 당신 집이었지, 유진 씨. 이젠 좋은 시작 자금이 됐어. 아, 참, 소개할게. 그는 옆에 여자를 곁눈질했다. 여긴 아라야. 아라는 일어나거나 인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비스듬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유진이 본 것 중 가장 모욕적인 승리의 미소였다. 그녀의 눈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중고품을 평가하는 듯 했다. 자금이라고요?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끓어오르기 시작한 분노로 다시 힘을 찾기 시작했다. 무슨 자금이요? 이걸 위한 자금. 지훈은 팔을 벌려 호화로운 아파트와 아라,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가리켰다. 이사회 회의와 분기별 목표에 관한 것만이 아닌 삶. 진짜 삶을 위한 거지. 당신과 당신의 그 경직된 세계는 지루했어. 모든 단어가 비수였다.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자의 가면은 단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자신에 의해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배신의 극장 문턱에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간 서 있었다. 그러고는 그녀가 끌어모을 수 있는 마지막 존엄성을 가지고 뒤돌아 걸어나갔다. 문이 닫힐 때 뒤에서 터져나오는 아라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반짝이는 로비를 지나갔다. 길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뇌가 비상 모드로 작동했다. 엘리시안 타워 로비로 와주세요. 그녀는 차 내부 전화를 통해 기사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탄했다. 그리고 그랜드 마제스틱 호텔로 갑시다.
그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중립적이고 안전하며 통제력을 가진다는 환상을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녀는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했다.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는 소파, 낯설게 느껴지는 도시 풍경, 그 비인격적인 호화로움 속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잔해를 태워버리는 건조하고 뜨거운 분노의 진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그녀는 다시 최고 전략 책임자 서유진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스위트 호텔의 업무용 책상에 앉아 옆에는 차 한 잔을 두고 그녀의 기업 변호사인 박정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냉정한 정확성으로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다. 동의 없는 주택 매매, 서명 위조, 그리고 막대한 자금의 실종.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변호사가 심각한 어조로 대답했다. 유진 씨, 이건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어젯밤 저희 팀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당신 남편은 단순히 집을 판 게 아닙니다. 그는 매우 교활해요. 돈은 예금 계좌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들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미로입니다. 그 미로를 끊어버려요. 모든 걸 동결시켜요. 유진이 명령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자산 동결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고 모든 돈을 추적하고 초기 자금에 대한 당신의 단독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는 유진 씨, 그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겁니다. 현재로서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만든 복잡한 법적 분쟁에 갇힌 거죠. 수년. 그 단어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수년간 느린 민사법정에서 싸우는 동안 지훈과 그의 내연녀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그녀의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살며 비웃을 것이다. 그 모욕감은 금전적 손실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유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고통은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운 것, 즉 결의로 결정화되었다. 그녀는 창밖에 마천루를 응시했다. 그녀는 지훈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것이다. 정보 고마워요, 박 변호사님. 민사 쪽은 필요한 대로 진행하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녀는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비즈니스 연락처에는 없는 번호, 법의 회색 지대에서 움직이는 평판을 가진 오랜 친구의 번호였다. 해결사. 전화는 두 번째 신호음에 연결되었다. 네. 이제 유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다. 감정 없이 평탄하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레오. 서유진이야. 짧은 정적이 흘렀다. 와우. 여왕께서 직접 행차하셨군. 무슨 일이야? 네게 맡길 일이 있어. 유진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수평선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시간만 잡아먹는 민사소송엔 관심 없어. 난 그 두 사람, 지훈과 그의 애인이 파란 죄수복을 입는 걸 원해. 예산은 무제한이야. 전쟁 선포 이틀 후 유진은 호화로운 호텔이나 웅장한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청담동의 눈에 띄지 않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뒤에 숨겨진 프라이빗시가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값비싼 담배와 오래된 가죽 냄새로 짙었다. 그녀의 맞은편, 짙은 갈색 가죽 암체어에는 레오가 앉아 있었다. 레오는 단정하고 체계적인 박정환 같은 기업 변호사가 아니었다. 30대 후반의 그 남자는 더 편안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 없는 리넨 셔츠에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고 분석적이었다. 그의 눈은 참을성 있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훨씬 더 높은 보수를 받고 반대편에서 뛰기로 선택한 전직 검사의 눈. 파란 죄수복. 레오가 말했다. 유진의 전화 요청을 되뇌며 그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유진에게는 권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요청이군. 보통 당신 같은 고객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되찾으러 오지. 감옥은 보너스고 당신은 그걸 뒤집었어. 돈은 도구일 뿐 정의가 목표야. 유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가웠다. 나는 그들의 자유가 빼앗기길 원해. 가장 소중한 것을 강제로 빼앗겼을 때 어떤 기분인지 그들이 느끼길 바라. 지우는 내 요새를 빼앗았고 나는 그의 세상을 빼앗을 거야. 레오는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눈은 유진에게서 한 번도 떼지 않았다. 그는 감명받았다. 그는 상처 입은 부자들을 자주 다뤘다. 보통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분노하고 눈물범벅이 되어 찾아왔다. 유진은 의제를 가지고 왔다. 두 인간의 파멸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제안서. 싸지는 않을 거야.
레오가 말했다. 변호사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심층 조사 비용을 말하는 거지. 회계법의학팀, 현장 조사관, 디지털 전문가. 우린 지훈의 모든 거짓말의 겹을 벗겨내야 하고 그건 자원이 필요해. 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몇 번 입력한 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이체 증명이 떠 있었다. 0이 8개 붙은 금액이 레오의 컨설팅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 성금이야. 유진이 말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든 필요할 때마다 말해. 질문은 없을 거야. 내 유일한 조건은 12시간마다 진행 상황 보고와 절대적인 비밀 유지야. 레오는 태블릿 화면을 보고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좋아, 여왕님. 그가 시가를 끄며 말했다. 사냥을 시작해볼까. 권력의 통합은 군대 사이가 아니라 무한한 부와 치명적인 법률 전문성 사이에서 일어났다. 유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레오의 사무실은 일반적인 로펌과 달랐다. 그곳은 정보기관의 작전실에 더 가까웠다. 워룸이라 불리는 방의 거대한 유리벽은 순서도, 지훈과 아라의 사진,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 지도로 가득 찼다. 레오의 정예 전문가 팀은 집중된 침묵 속에서 일했다. 유진은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젊은 회계 법의학자 한상철이 3개의 모니터에 동시에 떠 있는 숫자들의 눈을 고정한 채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가가 지훈이 사용한 유령 회사들 간의 연결고리를 매핑하고 있었다.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오만해. 몇 시간의 침묵 끝에 한상철이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집 판매 대금이 바로 숨겨진 게 아닙니다. 그는 신고 기준액 이하로 17개의 거래로 쪼개서 라부안과 파나마에 있는 3개의 유령 회사로 보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려 자산을 매입했어요. 무슨 자산? 레오가 물었다. 엘리시안 타워의 펜트하우스 한 채죠. 당연하게도. 한상철이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말단 변호사가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명의로 구매했지만 그 지분 99%는 케이맨 제도에 있는 또 다른 유령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주는 강지훈과 최아라입니다. 그는 흔적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틀 후 지훈의 현금 흐름과 그의 생활 방식을 맞춰보려던 한상철이 변칙적인 점을 발견했을 때 나왔다. 지훈의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자금이 있었는데 그 출처가 집 판매 대금이 아니었다. 유진이 제공한 접근 권한으로 한상철은 그동안 지훈이 관리해온 공동투자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포트폴리오는 우량주와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한상철이 발견한 것은 유진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체계적인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레오가 유진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보고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배당금이나 채권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그는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위조했죠. 처음에는 액수가 작아서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매우 상당해졌습니다. 집 판매는 그의 첫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련의 배신 행위의 정점이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미소, 모든 포옹, 모든 사랑해라는 말이 장기적인 사기의 일부였다는 것에 관한 문제였다. 배신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지훈을 감옥에서 보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이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필요가 되었다. 모든 용에게는 갈라진 비늘이 있지. 레오가 유리보드 중앙에 아라의 클로즈업 사진을 붙이며 말했다. 지훈이 두뇌이고 꼼꼼한 계획까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어. 그의 취향. 조사의 초점이 바뀌었다. 레오는 그의 최고의 현장 조사관을 투입했다. 의심을 사지 않고 상류층, 사교계에 섞일 수 있는 윤지수라는 여성이었다. 지수의 임무는 간단했다. 아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 일주일 동안 지수로부터의 보고서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것은 일반적인 내연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초상화를 그려냈다. 아라는 단순히 수동적인 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을 가진 활동적인 포식자였다. 첫 번째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분석이었다. 아라의 인스타그램은 세심하게 큐레이션된 호화로움의 갤러리였다. 요트에서의 휴가, 이전 관계에서의 오래된 사진들, 온라인으로 구매한 특 A급 짝퉁 명품 시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 대한 인용구들. 두 번째 보고서는 훨씬 더 흥미로웠다. 지수는 지훈과 함께하기 전 아라의 신용기록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이름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과 살인적인 이자의 사채 때문에 여러 은행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다 빚더미에 잠겨 있었다. 세 번째 보고서가 정점이었다. 직접적인 관찰과 한 엘리트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성공적으로 접근한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 지수는 아라의 현재 지출이 지훈이 알 법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몰래 독립 디자이너로부터 보석을 구매하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녀가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 컨설턴트와 자주 만난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신뢰의 상징으로 그녀에게 공동계좌 접근 권한을 줬지. 레오가 유진에게 설명하며 아라가 낯선 남자와 점심을 먹고 있는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그녀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틀렸어. 아라는 금융 블랙홀과 같아. 그녀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야. 바로 거기서 그들은 용의 비늘에 있는 균열을 발견했다. 아라의 끝없는 탐욕. 지훈은 범죄를 계획하는 데는 영리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공범으로 선택한 여자의 본성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다. 지훈이 뇌라면 아라는 배야. 레오가 결론 내렸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배. 그녀는 단지 지훈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폭발 지점이야. 우리는 그냥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돼.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라의 본성을 이용하여 그들 둘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차갑고 잔인한 전략이. 지수가 아라의 현실 세계를 해부하는 동안 레오의 사무실 다른 구석에서는 디지털 천재 이진우가 사이버 세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가 가장 어려웠다. 지훈이 의도적으로 유진의 서명 위조를 계획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는 것. 지훈은 매우 조심했다. 그는 암호화된 메신저 앱 VPN을 사용했고 자신의 기기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뒤지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우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는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을 찾았다. 며칠 동안 진우는 다크웹의 여러 포럼에 위장 잠입했다. 해킹부터 위조 문서 제작까지 불법 서비스가 거래되는 곳이었다. 그는 문서 위조, 실제 서명, 서울 법무사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마침내 그는 흔적을 발견했다. 몇 달 전 익명의 사용자가 부동산 서류를 위한 정밀서해 서비스를 찾는 모호한 대화였다. 그 사용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거의. 오만한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하지.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암호화폐가 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아주 긴 디지털 장부일 뿐이야. 진우는 역추적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그 비트코인 거래를 한 지갑으로 추적했다. 그 지갑에서 그는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 흔적을 흐리기 위해 설계된 세 겹의 믹서를 거친 후 그는 약점을 발견했다. 그 지갑을 채우기 위한 초기 거래. 그 자금은 규제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계정에서 나왔다. 레오가 그의 인맥을 통해 얻은 디지털 영장으로 진우는 그 거래소 계정 소유자의 데이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 계정은 지훈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계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이메일 주소로 인증되었다. Quote, adrian.investor88@yahoo.com.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약간의 사회공학과 낡은 야후의 보안 허점을 이용하여 그는 잊혀진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받은 편지함은 스팸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찾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휴지통 폴더를 열었고 거기 수십 개의 삭제된 이메일 사이에 보석이 있었다. 한 번도 발송되지 않은 이메일 초안. 유진이 홍콩으로 떠나기 3개월 전 날짜였다. 이메일은 익명의 주소로 보내질 예정이었고 내용은 짧았다. 논의한 대로. 이게 샘플이니 똑같이 만들어주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명보험증권 JPEG라는 첨부 파일이 있었다. 진우가 그것을 클릭했다.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들의 공동 생명보험증권 서류에서 가져온 유진의 분명하고 단호한 서명.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연기 나는 총, 계획된 범죄 의도, 문서화되었고 이제 레오의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레오가 그 발견을 유진에게 보여주었을 때 승리의 환호는 없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에 자신의 서명 이미지를 응시했다. 신뢰의 상징이 그녀를 찌르는 무기로 변질되었다. 감정적인 상처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정의가 손에 닿는 거리에 있다는 강철 같은 확신으로 덮여 있었다. 레오 사무실의 워룸 유리 보드는 이제 완성되었다. 중앙에는 공모라는 굵은 빨간 선으로 연결된 지훈과 아라의 사진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의 가지들이 뻗어 있었다. 각각은 움직일 준비가 된 체스말과 같았다. 유진은 그 보드 앞에 레오와 그의 핵심팀 회계 법의학자 한상철, 현장 조사관 윤지수, 디지털 마법사 이진우 사이에 섰다. 분위기는 비즈니스 회의라기보다는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쟁 회의 같았다. 우리의 무기고를 요약해 봅시다. 레오가 마커펜을 포인터로 사용하며 말했다. 첫째, 금융범죄. 상철이 집 판매 대금 세탁과 투자금 횡령의 모든 원을 매핑했어. 미납 세금으로 인한 굵고 손실만으로도 검찰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해. 그는 다른 가지로 옮겨갔다. 둘째, 위조 및 사기. 진우가 우리에게 연기나는 총을 줬지. 그 이메일은 지훈이 처음부터 당신의 서명을 위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 이건 순수한 사기 사건이야. 마지막으로 그는 아라의 사진을 가리켰다. 셋째, 붕괴 지점. 지수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확인했어. 아라의 통제에 불가능한 탐욕. 팀은 조용히 그들의 여왕으로부터 명령을 기다렸다. 전략은 더 이상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것만이 아니야. 레오가 말을 이었다. 만약 지금 그렇게 하면 지우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아라에게 책임을 떠넘길 거야. 과정은 길어질 거야. 우리는 경찰이 오기 전에 그를 무너뜨려야 해. 레오는 보드에 새로운 계획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세 갈래의 공격. 1단계, 독사과 작전. 그가 말했다. 아라의 탐욕을 이용할 거야. 지수가 그녀가 만나는 투자 컨설턴트가 그녀에게 놓치기엔 너무 좋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안하도록 주선할 거야. 단기간에 큰 자금이 필요한 사기성 투자지. 이건 그녀가 몰래 그리고 큰 금액으로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강요할 거야. 2단계, 익명의 편지 작전. 그가 말을 이었다. 아라가 자금을 찾기 위해 패닉에 빠질 때 우리는 익명으로 그녀의 사치스러운 지출 증거를 지훈에게 유출할 거야. 그녀의 도박 빚에 대한 가짜 정보도 좀 섞어서 우리는 아라가 그들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칠 것이라는 의심의 씨앗을 심을 거야. 3단계, 폭풍 수학. 레오가 결론 내렸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엄청난 싸움을 조장할 거야. 그들이 가장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을 거야. 그 후에야 우리는 경찰을 불러 결과를 수확할 거야. 잔인하고 조작적이며 매우 효과적인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유진이 평소에 사용하던 비즈니스 전략을 반영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며 인수합병을 실행하기 전에 내부 위기를 촉발시키는 것. 유진은 그 체스판을 응시했다. 모든 말, 모든 가능한 수.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실행해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는 빠르고 완벽하게 원해요. 팀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스판은 준비되었다. 말들은 배치되었다. 여왕은 방금 체크메이트를 명령했다. 독사과 작전은 마천루 꼭대기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다. 아라가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분위기는 어둑했고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부유한 사교계 명사로 위장한 지수가 이 점심 식사를 주선했다. 그들과 함께 테디라고 소개된 남자가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특별히 초빙된 투자 컨설턴트였다. 테디는 레오의 최고의 자산이었다.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었다. 몸에 꼭 맞는 제냐 정장,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자신감과 독점성을 풍기는 말투까지. 그는 팔지 않았다. 그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벼운 잡담 후 테디는 본론을 꺼냈다. 사실 저는 몇몇 VVIP 고객들을 만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가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낮은 톤으로 말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저희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이 곧 IPO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프라이빗 투자 슬롯을 열었습니다. 이 프리-IPO는 보통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억만장자들이 듣게 되는 종류의 기회죠. 아라의 눈이 반짝였다. VVIP, 프라이빗, 프리-IPO 같은 단어들은 그녀의 귀에 음악과 같았다.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라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테디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슬롯은 블록 단위입니다. 한 블록은 5억 원의 가치가 있죠.
IPO 후 예상 수익은 6개월 내 최소 300%입니다. 그는 이어서 아쉬운 듯한 톤으로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5개의 슬롯 중 4개는 제 오랜 고객들이 가져갔습니다. 딱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저는 72시간 내에 자금과 함께 확답을 줘야 합니다. 가시돋친 미끼가 던져졌다. 72시간 내에 5억 원. 그 숫자는 아라가 일상적인 지출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고 그녀가 주 자금원에 접근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은 엄청난 긴박감을 조성하여 논리를 마비시키고 탐욕의 불을 지폈다. 물론 관심 있어요. 아라가 기회를 놓칠까봐 재빨리 말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모레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테디가 얇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다. 하지만 슬롯이 남아있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그 점심 식사는 아라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로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이나 경치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회전했다. 지훈 몰래 5억 원을 구할 방법을 짜내느라. 그녀는 낚싯바늘과 축까지 통째로 미끼를 삼켜버렸다. 아라가 투자 열풍에 휩싸여 있는 동안 지훈은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기분은 좋지 않았다. 그는 아라가 점점 거리를 두고 사치스러워진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가 발신인 이름 없이 두꺼운 검은 봉투를 건넸다. 오직 그의 유닛 번호만 우아하게 쓰여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지훈은 그것을 열었다. 내용물은 협박 편지가 아니라 깔끔하게 제본된 얇은 서류철이었다. 첫 페이지는 고화질의 파파라치 컷이었다. 아라가 테디와 점심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촬영 각도로 보아 그것은 친밀한 비밀 데이트처럼 보였다. 다음 페이지는 레오의 팀이 어떻게든 입수한 아라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이었다.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디자이너 가방, 보석, 뷰티 클리닉 시술 등 모두 지난 한 달간 수억 원에 달했다. 지훈이 주는 용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가장 독성이 강한 페이지는 마지막이었다. 아라공주77이라는 사용자 이름과 환상적인 총 손실액을 보여주는 가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출력물이었다. 그 아래에는 깔끔하게 타이핑된 짧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 침대에서 키우는 뱀이 당신 돈을 버릴 다른 구멍도 가지고 있더군. 조심해 강지훈 씨. 당신이 강탈한 돈을 세느라 바쁠 때 그녀는 당신을 강탈하느라 바쁘니까. 지훈은 계획가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혐오했다. 그리고 이 소포는 그의 얼굴 앞에서 터진 변수 폭탄이었다. 그는 즉시 화내지 않았다. 분노는 비효율적인 감정이었다. 대신 차가운 편집증이 그를 덮쳤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라가 이 모든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유진의 집 판매 대금으로는 부족했나? 그녀가 내 뒤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나? 그는 휴대폰의 뱅킹 앱을 열어 그들의 공동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그는 이전에 무시했던 몇몇 기이한 금액의 현금 인출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던 아라의 추가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았다. 의심은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었다. 호화로운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라를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부채로 보기 시작했다. 독은 그의 혈류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병철 법무사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배가 나온 중년의 남자 오 법무사는 퇴근 준비를 하며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레오가 들어왔고 그 뒤를 텅 빈 시선의 거구의 남자가 따랐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안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오병철 법무사님. 레오가 문을 닫으며 조용히 인사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 법무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시죠? 사무실은 이미 문 닫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레오가 오 법무사의 책상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서류 더미 위에 얇은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단지 몇 점의 디지털 예술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레오가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있었다. 첫 번째 장은 지훈이 익명의 지갑으로 보낸 비트코인 거래 내역 출력물이었다. 두 번째 장은 그 지갑을 지훈과 연결짓는 진우의 분석 자료였다. 세 번째 장은 유진의 집 매매 계약서가 서명된 이틀 후 오 법무사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이체된 증거였다. 오 법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당신은 똑똑한 분이시군요. 오 법무사님. 레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이 서류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지훈이 당신의 도움 없이는 그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당신 계좌로 들어온 그 돈이 당신의 눈 감아준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 법무사가 더듬거렸다. 레오가 미소 지었다. 전혀 친절하지 않은 미소였다. 오늘 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내일 아침 경제범죄수사팀이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당신은 위조, 사기, 그리고 돈 세탁 사건의 주범이 되겠죠? 당신의 자격은 박탈되고 자산은 몰수되며 남은 인생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법무사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며 보내게 될 겁니다. 레오는 잠시 멈추어 그의 말이 스며들게 했다. 두 번째 선택지,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협조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준비한 진술조서에 서명하는 거죠. 지훈의 역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핵심 증인이 됩니다. 제 고객은 저를 통해 검사에게 당신의 정의 협력자 지위를 추천할 겁니다. 어쩌면 직업은 잃겠지만 적어도 자유는 잃지 않겠죠. 오 법무사는 레오를 그리고 문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거구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경력, 명성, 그리고 자유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궁지에 몰린 전문가였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는 살아남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레오가 내민 서류철을 끌어당겼다. 무엇에 서명해야 합니까? 아라의 공황 상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테디의 72시간 마감 시한이 곧 끝나가고 있었다. 몰래 자금을 모으기 위한 여러 시도가 실패한 후 그녀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공동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려고 시도했다. 은행 시스템이 즉시 지훈에게 알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크게 틀렸다. 그렇게 큰 금액의 이체는 자동으로 주 계좌 소유주인 지훈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 알림을 발송했다. 그 알림이 지훈의 휴대폰에 떴을 때 익명의 편지가 심어놓은 모든 의심과 편집증은 차가운 분노로 폭발했다. 그는 아파트 헬스장에 있었다. 그는 즉시 그들의 유닛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이체가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아라를 발견했다. 내 돈을 어디로 빼돌리려고 했어? 지훈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쉬쉬거렸다. 아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돈? 이건 우리 돈이야. 그리고 이건 투자.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 투자? 지훈이 비웃으며 커피 테이블에 휴대폰을 던졌다. 이체 알림이 떠 있었다. 아니면 네 새로운 컨설턴트에게 지불하거나 도박빚을 갚기 위한 거겠지. 아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박빚? 컨설턴트? 무슨 소리야? 멍청한 척하지 마.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호화로운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모든 걸 계획한 건 나야. 유진의 서명을 위조하면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 것도 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 것도 나야. 그런데 넌 내 뒤에서 쥐새끼처럼 그걸 갉아먹으려고 해? 공황 상태에 빠지고 비난받는다고 느낀 아라의 방어 기제가 무너졌다. 그녀는 맞받아 소리쳤다. 그녀의 모든 쓰라림과 불안감이 쏟아져 나왔다. 쥐새끼? 너한테 용기를 준 게 나야. 나를 만나기 전에 넌 그저 네 막강한 아내의 그림자에도 겁먹는 순종적인 남편이었어. 그녀가 떠났을 때 집을 팔라고 아이디어를 준 것도 나고 그녀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도 나야. 내가 더 큰 몫을 받아야 해. 더 큰 몫? 지훈이 웃었다. 끔찍한 웃음이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집 판매 대금 전부가 이 계좌에 있는 줄 알아? 넌 그냥 빵 부스러기나 받은 거야. 자기야. 나머지는 네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 분노와 자존심에서 비롯된 그 자백은 그들 둘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카드를 공개했고 각자의 범죄에서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리고 모든 단어, 모든 외침, 그 파괴적인 모든 자백은 콘솔 테이블 위에 스마트 스피커 안에 숨겨진 작은 장치에 의해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몇 주 전 아라의 사교계 친구인 지수가 준 집들이 선물이었다. 레오의 사무실 워룸에서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유일한 소리는 고품질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 지훈과 아라의 다툼 녹음뿐이었다. 유진은 표정 없이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대리석 가면 같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범인들 자신에 의해 명백하게 표현된 배신을 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만족스러운 확인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레오가 그것을 껐다. 게임 끝났어. 그가 짧게 말했다. 이후 24시간 동안 레오의 팀은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어떤 수사팀도 부러워할 만한 보고서 파일을 구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더미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범죄의 서사였다. 파란색 표지의 제1권은 금융 및 돈세탁 범죄 수사 보고서라는 제목이었다. 안에는 이체 증명과 유령 회사 구조가 완비된 한상철의 자금 흐름도가 있었다. 빨간색 표지의 제2권은 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 수사 보고서였다. 안에는 진우의 디지털 분석, 위조범에게 보낸 지훈의 이메일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병철 법무사가 서명한 진술조서가 있었다. 검은색 표지의 제3권은 녹취 증거 및 녹취록이었다. 안에는 지훈과 아라의 다툼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의 녹취록과 법의학 품질의 오디오 파일이 담긴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모든 것이 두꺼운 서류철로 깔끔하게 제본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과 레오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레오는 그의 고위급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본부에서 경제범죄, 특수수사국장과 직접 만남을 주선했다. 그들은 차갑고 에어컨이 켜진 회의실에 앉아 그들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경찰 고위 간부와 마주했다. 별다른 말 없이 레오는 그 두꺼운 서류철을 반짝이는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레오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고객이신 서유진 씨께서 계획적인 일련의 범죄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보고서 안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서류 더미를 보고 나서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똑바로 앉아있는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신고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 사냥의 끝이었다. 그물은 완벽한 정밀함으로 던져졌고 이제 그것을 끌어당길 시간이었다. 엘리시안 타워 아파트에서는 분위기가 차갑고 무거웠다. 전날 밤의 격렬한 싸움은 지훈과 아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남겼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다. 서로 침묵하며 각자 자신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훈은 변호사에게 연락하느라 바빴고 아라는 점점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정확히 오전 11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룸서비스의 친절한 노크가 아니라 단호하고 위험 있는 노크였다. 짜증난 얼굴의 지훈이 문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단정하지만 단호한 인상의 남자 5명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인 경감 계급장을 단 중년의 경찰관이 공식 서류를 보여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수사본부의 하경감입니다. 그가 차분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강지훈 씨와 최아라 씨를 사기 문서 위조 및 돈세탁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만하던 지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평소 빠르던 그의 뇌가 이제는 느리게 느껴졌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럴 기회는 드릴 겁니다. 하경감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이제 협조해 주시죠. 안에서 체포라는 말을 들은 아라는 즉시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눈물이 이미 쏟아지고 있었다. 값비싼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 이건 오해야. 지훈 씨. 뭐라도 해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2명의 여경이 조용히 아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비통한 울음소리 속에서 한 쌍의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졌다. 다른 쪽에서 지훈은 불법 자금으로 산 명품 시계 위로 다른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은 대조적인 타블로였다. 아파트의 호화로움, 벨벳 소파, 대리석 바닥, 아직 쌓여있는 쇼핑백들이 차갑고 효율적인 체포극의 아이러니한 배경이 되었다. 저항은 없었다. 오직 충격과 부인만이 있었다. 그들이 웅장한 로비를 지나 끌려나갈 때 몇몇 다른 입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그 황금 커플은 이제 법 집행관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유진의 삶의 폐허 위에 그들이 세운 아름다운 꿈은 끝났다. 그들 뒤로 닫히는 로비의 유리문은 단지 그들의 자유의 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시작이었다. 법정은 답답하고 무거웠다. 공기는 긴장감과 법정 가구의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유진은 방청석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레오 옆에서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크림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다. 그녀는 드라마를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과정의 말없는 증인으로 그곳에 있었다. 피고인석에서 지훈과 아라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수척했고 항상 긴장되어 보였다. 반면 아라는 고개를 숙이는 일이 더 잦았다. 옅은 화장으로도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릴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철창의 현실에 의해 닳아 없어졌다.
재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연료로 움직이는 효율적인 기계처럼 진행되었다. 레오와 그의 팀이 준비한 무기들이 하나씩 정밀하게 발사되었다. 검사는 그들의 다툼 녹음 파일을 틀었다. 서명 위조를 인정하는 지훈의 목소리와 집을 팔 아이디어를 낸 것을 뽐내는 아라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두 피고인이 자신들의 말에 의해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오병철 법무사는 떨리는 목소리와 후회 가득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그는 불법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며 지훈이 거액의 돈으로 자신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폭로했다. 그 다음 회계 법의학자 한상철이 대형 화면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는 재판부에 수백억 원의 돈이 어떻게 세탁되고 돌려지고 위장되었는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너무나 명확한 프레젠테이션이어서 지훈의 비싼 변호사조차도 반박할 틈을 찾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다. 그들은 녹음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녹음이 진행 중인 범죄를 드러낸다는 근거로 기각했다. 그들은 유진을 복수심에 불타는 아내로 묘사하려 했지만 증인석에서의 유진의 침착함과 존엄성은 오히려 그 주장을 절박하고 무관하게 만들었다. 매일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훈과 아라의 방어벽은 점점 더 무너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 전략은 단지 재판부의 눈에 그들을 더 유죄로 보이게 할 뿐이었다. 법정은 그들의 모든 가면이 하나씩 무자비한 정의의 조명 아래 벗겨지는 무대가 되었다. 선고일은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다. 분위기는 고요해졌고 에어컨 소음과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만 남았다. 두꺼운 안경을 쓴 위험 있는 재판장이 깊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법조항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뢰의 배신, 탐욕에 의해 더럽혀진 신성한 결혼의 유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계획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지훈은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돈 세탁 범죄를 상습적이고 공모하여 저지른 죄가 유죄로 인정됨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지훈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다. 지훈의 얼굴이 시멘트처럼 회색으로 변했다. 그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다. 숨이 멎었다. 재판장은 계속했다. 피고인 최아라는 사기 및 돈 세탁 범죄에 가담한 죄가 유죄로 인정됨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아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아라가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녀의 몸이 흔들렸다. 재판장이 3번 내리친 망치 소리는 그들의 자유에 대한 조종처럼 들렸다. 자리에 앉은 유진은 승리의 희열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에 환호성은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깊고 무거운 안도감이었다. 마치 몇 달 동안 짊어졌던 거대한 짐이 마침내 어깨에서 내려진 것 같았다. 전쟁은 끝났다. 가장 엄격하고 공식적인 형태의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지훈과 아라를 흘긋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 삶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패배한 2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기자들의 군중을 기다리지 않고 유진은 일어서서 레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단호한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한 채 1년 후 유진의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확정된 형사 판결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엘리시안 타워의 아파트는 국가에 귀속되었고 추적에 성공한 동결 자금은 마침내 그녀의 계좌로 돌아왔다. 어느 맑은 오후 유진은 자신의 옛집, 그녀의 요새 앞에 섰다. 법적 분쟁이 끝난 후 지훈의 사기 피해자가 된 김민준 씨, 가족은 보상을 받고 이사했다. 집은 이제 비어 있었고 유진의 품으로 돌아왔다. 레오가 그녀 옆에 섰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언제 계속할 건가요? 예전 건축가는 부르면 다시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집을 깊이 응시했다. 예전에는 모든 구석이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전쟁터만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창문에서 거짓말과 배신의 유령을 보았다. 난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레오.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곳은 기억이 오염됐어. 이건 더 이상 요새가 아니라 내가 이긴 전쟁의 기념비일 뿐이야. 난 그 기념비가 필요 없어. 그럼요? 레오가 물었다. 팔아요. 유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있는 그대로 팔아요. 수익의 일부는 당신의 모든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새로운 것을 위해. 몇 달 후 유진은 이사했다.
돌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또 다른 큰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테헤란로 비즈니스 지구의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선택했다. 공간은 더 작았지만 서울의 360도 전망을 제공하는 통유리, 벽 덕분에 더 넓게 느껴졌다.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이었고 흰색, 회색, 그리고 따뜻한 오크 목재의 터치가 주를 이루었다. 과거의 사진도, 옛 삶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도 없었다. 이곳은 깨끗한 캔버스였다. 이 공간은 한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더 이상 요새가 필요 없는 여자.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전 7시. 유진은 펜트하우스 발코니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재무보고서나 사업 제안서가 아니라 예전과 같은 얼그레이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켜져 화상 통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화면에는 열정적인 젊은 변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정관 초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서유진 대표님, 변호사가 말했다. 희망정의 재단은 다음 주 법무부에 등록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 새로운 것이었다. 그녀는 집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이름은 희망을 의미하는 희망이었다. 재단의 사명은 가정 내 금융폭력 피해자들, 특히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싸울 자원이 없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쓰라린 경험은 목적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회사를 인수하는 데 능숙한 최고 전략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되찾아주는 자선가가 되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유진은 일어나 유리 난간에 기댔다.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며 황금빛 햇살을 도시 곳곳에 퍼뜨렸다. 예전에는 해돋이를 도전으로 가득 찬 근무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여겼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약속으로 보았다.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 그리고 고통에서 태어난 지혜의 기초 위에 스스로 세운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만한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차분하고 평화로 가득한 미소였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폭풍을 통과했고 다른 쪽으로 나왔다. 단지 온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그리고 새로운 해돋이의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된 채로. 그리고 그것이 서유진의 여정의 끝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강한 요새는 웅장한 집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 자신의 최고의 버전으로 성공적으로 일어설